네, 제 2파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삶과 예술 세계 발달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그 동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좀 자세하게 돼 있고요.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크게는 다빈치는 활동을 한 도시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미켈란젤로는 이제 작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의 경우는 자기의 후원자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피렌체에 있다가 밀라노, 다시 피렌체로 와서 밀라노로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프랑스로 가서 생을 마치게 되죠. 미켈란젤로는 1기, 2기, 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렌체 시기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청에서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다빈치만 빼버려가지고 잊지를 못하고 밀라노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밀라노의 군주였습니다. 루도비코 스포르차로고요. 그래서 이제 1481년도 초겨울쯤 가게 되는데 가서는 이제 초기에는 음악 서클에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가의 초상이라는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당시에 그 밀라노의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다른 도시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 상태에 있고 전쟁을 많이 하는 이런 시기가 돼가지고 예술가보다는 군사 전문 공학과가 더 필요하다는 이런 시기였어요. 그죠? 예술가의 초상. 이것도 미완성입니다. 상대가 누군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추측컨대는 밀라노 그 대성당의 합창 단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레 성모 두 가지 그림을 그리거든요. 위에도 앙구레 성모인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림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왜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나 하는데 아마 첫 번째 위에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을 의뢰한 그 성당에서 굉장히 불만을 좀 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색깔도 좀 다르고 손으로 가리키는 것도 없고 이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인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스포르차는 밀라노를 새로운 아테네로 만들겠다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정부들이 많았습니다. 애인들이 많아서 그런 애인들 그림을 그리면서 그 스포르차하고 좀 가까워지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의 그림이 세시리아 갈레란이라고 담비를 안고 있는 여인 이게 이제 첫 번째 애인이었고요. 저 애인을 쫓아내고 나서 두 번째 아름다운 페로니에를 이건 두 번째 애인입니다. 첫 번째 애인이 쫓겨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 자기 후원자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가지고 그 대상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화가들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뭐 다른 화가들은 주로 뭐 메디치 가의 유명한 인물들, 교황들,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이 초상화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그림은 못 그리고 이게 이런 군주의 애인들을 그리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기 소개서를 썼는데 이게 그 다빈치가 밀라노를 갈 때 쓴 자기 소개서입니다. 전부 군사적인 내용들이에요. 위에 부분은. 끝에 가서 혹시 필요하면 그림도 좀 그리고 조각도 할 수 있고 성도 기마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걸 썼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잡을 얻고 관심을 끌어야 되는 게 밀라노를 갈 때는 군사 전문가의 그 이력을 먼저 썼습니다. 도시 계획도 하고 이랬죠. 그리고 이제 브라만트와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도시 계획도 했지만 실제로 참여한 부분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성곽이나 이런 걸 그 계획의 수립에 참여도 하고 실제 건설에도 참여를 많이 했었죠. 밀라노 대성당의 건축이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빈치가. 근데 탈락이 됐어요. 자문형만 맡게 되고.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베드로 대성당을 10몇 년 동안 재건축에 아주 참여를 많이 하죠. 서로 이렇게 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기마상도 그 군주가 루도비코가 자기 아버지 기마상을 세울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다빈치에게도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과거에 아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동상, 그다음에 도나텔로의 청동 조각, 베로키오의 기념 기마상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결국 굉장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빈치는. 근데 결국 위임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위임이 되는 이유는 이제 불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을 비교를 하면 미술이 더 우선하죠. 다빈치는
미켈란젤로는 조각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 이쪽은 신플라톤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이제 밀라노 이게 그리게 되죠. 루도비코가 주문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예수의 순환 두 가지인데 다른 화가에게 주문을 하죠.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에게 이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도원의 그 식당의 벽에 한쪽은 다빈치가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몬토파르노라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이란 주제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은 그거였죠.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예수가 하고 나서 그 제자들의 반응을 요 장면을 캐치를 해서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1495년에 시작을 해서 약 3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되죠. 요게 이제 그 그림이 있는 성당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체 성당이고 요 성당의 식당의 벽화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게 이제 한쪽 벽에 최후의 만찬이고 다른 쪽 벽에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일요일 날 처형을 당하셨으니까 또 하고 나서 한 이틀 후에 처형을 당하시게 되죠. 이게 이제 몬토파르노라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 이 두 그림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밀라노에서 또 프랑스에서 쳐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있지를 못하고 자기의 그런 그 후원자가 프랑스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지 못하고 피렌체로 오게 되죠. 와서 방직기의 성모자와 성안나 그리고 양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와 어린 예수 그다음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가 성안나죠. 요게 이제 그 주된 그림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04년에는 52세인데 이때 1월에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죠. 다비드상을 만들고 나서 그 다비드상을 어디에 위치를 할 건가? 이걸 이제 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다비드가 원래 그 대리석이 있었죠. 근데 그 대리석을 누구에게 의뢰를 할 건가? 그 공모를 했어요. 거기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질 않고 미켈란젤로가 거기에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만들고 나서 어디에 위치하냐 이걸 논의를 하는데 그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앙게아르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궁전의 양벽을 이렇게 그걸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피렌체의 그 군주가 지도자가 그 양쪽 벽에다가 한쪽은 미켈란젤로에게 그리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다빈치에게 그리도록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빈치에게는 앙게아르 전투인데 이건 피렌체하고 밀라노하고 싸워가지고 피렌체가 승리한 전투예요. 그다음에 미켈란젤로에게는 카시나 전투인데 이건 피렌체하고 피사하고 전투를 해서 피렌체가 이기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주제를 주고 양쪽을 그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둘 다 결국 완성을 못하고 원본은 다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가 앙게아르 전투라 그래서 다빈치가 그린 그 초에 처음에 이제 계획을 잡은 거죠. 스케치를 한 건데 저 그림도 루벤스 후에 작가가 모작을 한 거고 아래도 카시나 전투인데 자기 제자가 모사한 겁니다. 그래서 다 그리지를 않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모사한 것만 남아있고 원본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 두 그림이 그 당시에 상당히 그 다른 젊은 화가들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고 그래요. 모나리자를 1503년에서 6년 동안 그래서 그 비단상의 아내였죠. 아내였어요. 1479년생이었어요. 그 모델이. 그러니까 저게 1503년 6년 사이니까 한 뭐 5, 6세경이죠. 그죠? 24, 5세경. 출산 직후에 그린 것 같고 뭐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죠.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심각한 표정을 짓는. 그래서 아주 모나리자의 미소라 그러면 그게 특징이죠. 배경에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근데 이것도 이제 아마 계속 갖고 다닙니다. 사망할 때까지 다빈치가 갖고 있었는데 왜 이제 그린 사람한테 주질 않고 끝까지 갖고 다녔는지 그걸 이런 건 아주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갖고 있다 죽고 프랑스 왕이 이 그림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루브르에 있게 되죠. 그죠? 모나리자입니다. 지금 이제 루브르에 있는 게 작물이 아니고 정식으로 프랑스 왕이 사가지고 루브르에 있게 됩니다. 제2의 밀라노식이죠. 그래서 또 피렌체에서 밀라노로 가게 되는데 거기 왔던 그 사르 앙보아즈라는 그 프랑스 그 지배자가 또 다빈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가지고 피렌체에 있는 다빈치를 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가는데 또 활동은 그렇게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가서 그 레다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레다는 스파르타 왕 탄타루스의 아내인데 신화에 나오는 얘기죠. 제우스가 아주 탐을 내가지고 백조로 변신을 해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 이런 장면인데 이것도 모자만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레다하고 위에 저 백조가 제우스가 변신을 해서 내려와서 유혹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 다빈치의 그림 남아있지 않고 모장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르 앙보아즈가 타계를 하면서 자기 또 후원자가 없게 되죠. 죽게 되죠. 그리고 또 교황도 율리우스 2세가 사망을 하고 레오 10세가 등극을 하는데 요 동생이 그 줄리아노 데 메디치입니다. 근데 다빈치가 요 교황의 동생하고 좀 친해가지고 그 동생이 초청을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가서도 뭐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했지만 왕실의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지만 실제로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리면은 12,000 두카트를 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매달 33 두카트 뭐 형편없는 대접이죠. 그죠? 그림이라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그 메디치가의 한 사람을 알게 돼 가지고 로마로 갔지만 거기 가서도 역시 이제 또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광해 세례 요한이라는 그림을 그때 그리는데 위에가 세례 요한이고 아래가 이제 바쿠스입니다. 바쿠스는 그 술의 신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하고 그 저 신화에 나오는 인물 뭐 아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죠? 비슷한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그 신화적인 요소와 성경적인 걸 어떤 통합을 좀 시도를 했는가. 또 어떻게 지금 개념으로 보면은 거의 이게 뭐 그죠? 비슷하게 그냥 그렸던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루이 12세가 또 타계를 하고 프랑스와 1세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이분도 다빈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많았죠. 그래서 거의 다빈치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또 프랑스로 가게 되죠. 거기다가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사망을 하고 후원자를 구하지 못합니다. 후원자도 뭐 제대로 후원도 못 해준 후원자인데 또 죽게 되고 프랑스와 1세가 초청을 하니까 다시 이제 앙보아즈 프랑스와 1세가 있는 앙보아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기가 이 프랑스 시기죠. 64세에 가서 67세인데 이제 가서도 그렇게 이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질병도 있고 이래가지고 64세 때 프랑스와 1세의 수석 화가로 프랑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가 클로에 르세 거주지도 아주 좋은 데를 내주고 또 그 거주지하고 자기가 살던 성하고도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는 이제 굉장히 대접을 잘 받으면서 만족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른팔 마비가 되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이런 게 있었고 뭐 궁전 건설의 프로젝트를 하나 맡긴 했는데 제대로 건강 상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곧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유언 집행자로 자기 제자를 정하고 5월 2일 날 1519년 클로의 성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처의 수원에 묻히고 나중에 다시 그 성안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다빈치를 모셔갔던 프랑스의 1세의 그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그 프랑스의 1세가 살던 성이 저 위에 성 앙보아즈 성이고 아래쪽은 그 성하고 성 밑에 바로 있는 클로리세라고 다빈치가 살도록 해주는 그런 그 거주지였습니다. 아주 대접을 잘 받았어요. 요게 이제 그 다빈치의 그 간단한 그 삶과 예술 세계고 미켈란젤로도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 일기는 미켈란젤로는 과거의 그런 작품에서 모방해서 자기 예술을 실천해 나가는 실천의 단계로 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이미지에서 이상적인 상태, 초자연적인 힘을 표상화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요게 이제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사체 부검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부검은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이 도와줘가지고 그 사기 부검을 하도록 해줘가지고 그 성당에 거기에 대한 안내로 목각상 나무로 만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기증을 했는데 지금도 처음 걸려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이제 걸려 있습니다. 대단히 성모 초기 작품이라서 아직은 좀 뭔가 테크닉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이런 그 평을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켄타우로스족의 싸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문학자가 주제를 줬습니다. 데이라 데이아가 헤라클레스의 부인이에요. 그걸 이제 켄타우로스족이 납치를 해갔는데 헤라클레스가 가서 자기 부인을 싸워서 이기고 데려오는 이 주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라 이래가지고 그 주제에 따라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쿠스와 큐피드. 이게 바쿠스는 술의 신이죠. 디오니소스가 로마로 가면 바쿠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교도적인 거, 뒤에 이제 큐피드가 장난스럽게 있는 이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의뢰를 해준 사람이, 의뢰를 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딴 사람에게 줘버렸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죠. 이게 23, 24세. 아주 초기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피에타죠, 그죠? 마리아와 돌아가신 예수를 안고 있는 피에타라고 하는 건 이게 그 연민 이런 뜻입니다. 보통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고. 그래서 마리아와 죽은 예수가 주제가 된 건 전부 피에타입니다. 그림도 피에타, 조각도 피에타. 피에타라는 주제로 많이 그렸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미켈란젤로를 유명하게 만드는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죠.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비드상입니다. 저 대리석이 거의 6m에 해당하는데 저게 이제 워낙 커가지고 초기에 어떤 그 조각가가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너무 커서 어떻게 다루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리석을 두고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 누가 이 대리석을 써서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을까? 만드는 걸로. 이런 주제를 구체적으로 내세워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거기 다빈치도 어플라이를 하고 다 지원을 했는데 결국 이제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그 피에타 그 작품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이런 작품도 만들고 자기 소개서를 그래서 공모를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빈치가 미켈란젤로가 당첨이 돼가지고 저걸 만들었습니다. 저 작품을 어디 두느냐? 거기에 이제 다빈치가 그 위원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죠? 이것도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그 후에 이제 교황청하고 관계가 긴밀해가지고 윌리우스 2세가 자기 영묘를 만들어달라 이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영묘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심도 많고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데 자꾸 달라집니다. 뭐 중간에 딴 일을 시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처음엔 한 40개 석상을 계획을 했었는데 줄어들어서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시스테나 천정화죠. 그 천정의 벽화를 그리는 건데 여기도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걸 맡았었죠. 그런데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이걸 그리기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기는 조각까지 화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발을 빼고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최후에 이제 추천이 돼가지고 한 4년에 걸쳐가지고 그죠? 혼자서 다 그립니다. 혼자서 그립니다. 대개는 그때도 조수들을 많이 쓰게 돼 있는데 피렌체에서 유명한 화가들을 다 불러다가 했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쫓아보내고 혼자서 완전히 이제 혼자서 그립니다. 그래서 그게 1기고 제2기로 가서는 주로 이제 제2기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양식적인 면이 좀 극소화되고 대부분 회화 작품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메디치가 하고는 굉장한 반복 상태에 좀 있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처음에 그렸던 그 천정화하고는 다른 구도입니다. 후액화가 없이 전체 면을 하나의 면으로 두고 공간적인 조화는 되어 있지 않고 벽면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화면을 이루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단호한 제스처의 그리스도가 있고 지옥, 천당 뭐 이런 구조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가 처형 당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하고 같은 자세로는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하는 장면이죠. 또 성 바오로가 회개를 하는 이런 장면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3세계 이게 마지막 시기인데요. 여기로 가면서는 딱 작품이 하나입니다. 피에타 하나예요. 일생 동안 피에타를 4개를 만드는데 3개를 요 시기에 만듭니다. 딴 작품 하나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피에타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성모 마리아와 돌아가신 예수가 주제가 되는 이게 전부 피에타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몰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년은 이 3개의 피에타를 만들면서 결국 다 미완성입니다. 다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제일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피렌체 피에타, 중간이 팔레스트리나 피에타, 제일 밑에가 론다니 피에타인데 요건 그 작품이 발견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 미완성인데 마지막 론다니 피에타 저거는 이제 제일 위에 건 넷이 그죠, 4명이죠. 중간 3명, 밑에 둘입니다. 마리아와 예수입니다. 뒤에서 아주 말라 비틀어진 마리아와 말라 비틀어진 예수를 뒤에서 서서 안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저 작품을 사망하기 3, 4일 전까지 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89세였죠. 미켈란젤로가.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거의 자연사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3, 4일 전까지 조각을 하면서 생을 끝냈는데 이게 이제 3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